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일 저녁, 제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시간이에요. 남들은 일주일의 고단함이 마무리되는 금요일 저녁만 되면 행복해진다고 하는데 저는 금요일 저녁만 되면 밖으로 나가는 일 자체가 너무나 고역입니다. 배달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음식점 거리가 주요 일터가 되는데 낮에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 밤이 되면 몹시 고역스럽고 힘듭니다. 다른 날보다 유난히 금요일 저녁이 더 힘든 건 다른 게 아닌 술자리 때문이에요. 제가 참여하는 실자리가 아닌 남들이 즐기는 술자리 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 금요일 저녁이면 왜 그렇게 삼삼오오 모여서 삼겹살들을 구워 먹는 걸까요? 구워 먹는 것이 비단 삼겹살뿐은 아니지만 가장 치익하는 소리가 강렬한 건 기름이 자글자글한 고기입니다. 그 불판에 기름이 도는 고기가 얹어졌을 때 칙하고 익는 그 소리가 저는 정말 많이 공포스럽습니다. 너무 공포스러워서 때로는 그 소리 때문에 자리에 주저앉아 아악하고 비명을 지르고 싶을 정도예요. 어쨌거나 생계가 달려있어 배달은 해야 하니 귀마개는 필수죠. 그래서 때로 귀마개를 뚫고 들어오는 소리, 눈앞에서 이글거리는 불을 보면 저도 모르게 다리가 얼어붙습니다. 그러다 보니 술 한 잔 기울일 친구도 없습니다. 사실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은 거의 가나다라마바사 작축인묘 진사오미 태정태세 문단세처럼 붙어다니는 세트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불판 소리를 견디지 못하니 당연히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어렵고 점점 사람들과 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지난날 쓸데없었던 저의 오지랖을 스스로 원망하곤 합니다. 그 불에 타는 그 소리가 저에게는 트라우마가 되고 공포가 된 건 15년 전 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혼자 다세대 주택 반지하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연애도 변변찮았고 부모님한테 기댈 수도 없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면서도 성실하면 언젠가 하늘에서 복을 주겠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나날이었죠. 그런데 하늘도 잘 사는 사람한테 복을 밀어주느라 바쁜지 저한테는 영 순서가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매일매일 고되게 보이지 않는 희망을 애써 찾으며 살던 어느 날, 그 다세대 주택에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저희 위윗집 살던 젊은 신혼부부 중에 남편이 도박 중독자에 알코올 중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혼을 얘기하자 홧김에 가스통을 열고 불을 확 붙여버린 거였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희 다세대 주택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일용직들이어서 밤에도 알바처럼 밖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비어있는 집들이 많아서 인명피해는 크게 없었습니다. 저 역시도 원래대로라면 밖에서 일을 해야 될 시간이었지만 그날따라 너무 몸이 피곤하고 고되어서 소주 한 병 사들고 집에 들어오는 길이었거든요. 활활 쾅 소리와 함께 화르르 올라타는 불을 보고 기겁하게 놀라서 119에 신고를 한 것도 저였습니다. 술 취해서 사고 친 그놈은 자기가 친 사고에 놀라 허둥지둥 혼자 그 자리를 빠져나왔고 남은 건 그의 아내였어요. 뭔가 아무런 의욕도 없는 듯이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배경으로 베란다에 주저앉아 멍하게 밖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확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쨌거나 사람을 그런 식으로 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후다다 뛰어올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무모했죠. 하지만 좁은 골목, 굽이굽이 차들이 가득한 이곳까지 소방차가 들어오려면 한참의 시간이 걸릴 것 같았고 그녀는 곧 죽을 것만 같았거든요. 맨몸으로 무작정 뛰어들어가 제 몸에 불똥이 튀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넋이 반쯤 나간 여자를 짐짝처럼 끌고 내려왔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다리에 큰 장애를 입고 말았어요. 겉으로 봤을 땐 별로 티가 나지 않는데 2-3시간 이상 걷지도 못하고 양반 다리를 하고 앉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물론 사고로 인한 것이라 어느 정도 치료와 보상은 받을 수 있었지만 제가 스스로 기어 들어가서 벌인 일이어서 이후의 삶을 보장받을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어떻게 보면 화재 때문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다친 거나 다름없어서 보험사에선 제게 큰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람은 하나 구했지만 제 몸에 장애를 하나 얻고 말았죠. 다행히 장애 등급은 받을 수 있어서 거기에 따른 혜택들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거는 진짜로 얼마 안 되잖아요. 제가 돈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 걱정 없겠지만 저는 매일 몸을 써서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인데 몸이 일단 말을 듣지 않게 된 거니까요. 사실상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재활도 쉽지 않았어요. 이게 뼈와 근육이 같이 망가진 몸이다 보니 재활도 시간도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때야 슬슬 후회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살고 싶지도 않은 것 같은 얼굴이었는데 괜히 살리겠다고 나서가지고 제 몸만 망가지고 제 인생만 구겨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후회했을 때는 이미 시간은 늦은 상태였죠. 제 몸은 망가져 있었고 절 이렇게 만든 그 신혼부부는 간 곳 없이 사라졌으니까요. 게다가 불 때문에 절반쯤 타버린 빌라는 딱히 보상받을 곳도 없어서 다들 머리에 농성하는 띠 하나씩 메고 데모 몇 번 하다가 흐지부지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반지하라 큰 피해가 없었지만 빌라 전체를 보수해야 해서 다시 지어야 하는 상황이 돼서 한 1년 정도 밖으로 나와서 전전하며 살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빌라를 나오면서 계약을 조금 멍청하게 하는 바람에 그 빌라로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잠시 나왔다가 다시 빌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빌라 주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졸지에 살 곳마저 당장 잃은 저는 정말 참 인생 허망하다라는 생각과 좌절에 빠져 그 다음부터 서서히 모든 거를 놓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참 희한하더라고요. 희망은 그렇게 찾으려고 애써도 멀리 도망만 잘 가더니 절망은 아무리 피해 도망 다녀도 구석구석 제가 있는 곳을 귀신같이 알고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마음 한 번씩 먹고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해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제 신체적인 조건이 제 발목을 잡곤 했습니다. 이게 몸을 쓰던 일을 하던 사람이 몸을 제대로 못 쓰니까 정말 온몸이 꽁꽁 묶인 것처럼 운신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렇게 또 몇 년이 허망하게 지났습니다. 건강은 악순환을 만드는 가장 큰 조건 중 하나더라고요. 아프니까 일을 못하고 일을 못하니 돈이 안 벌리고 돈이 안 벌리니 당연히 건강 관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돈과 건강의 연결고리 사이에서 끝없는 악순환을 겪어야만 했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어 그냥 대충 삶을 정리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고 살아봐야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만 주지 사람 구실도 못하고 사는 거 살면 뭐하나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라져도 그다지 찾을 사람 없을 것 같은 서해의 한 섬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바다에서 생을 마감하건 뻘에서 생을 마감하건 어쨌거나 그곳에서는 저를 찾는 사람도 없고 제가 사라지더라도 알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에서였어요. 그런데 어른들 눈에는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보이나 봐요. 저는 정말 민폐에 끼치지 않으려고 아무런 말도 없이 조용히 민박집에서 이틀간 잠만 자고 바닷가 산책만 하다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민박집 할머니께서 가만히 저를 보다가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갈 데 없고 일 없고 하면 우리 집에서 민박일이나 좀 도와줄 텨? 사실 처음에는 좀 당황했습니다. 아니 난생 처음 보는 저를 뭘 믿고 그 집에 머물면서 민박 일을 도와달라고 하는 건지 이 할머니가 노망이 났나 싶더라고요. 제가 대답도 못하고 머뭇머뭇하고 있으니까 할머니는 또 무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쨌건 밥은 줄 테니까 한번 쉬엄쉬엄 해봐. 나 같은 노인네도 하는 거니 뭐. 일도 힘들지는 않어. 매일 뒤에 있는 밭이나 좀 메고 나 도와서 청소나 좀 하고 그러면 돼. 내가 늙어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하기가 힘들어서
어차피 사람 구하려고 했는데 이 섬 구석까지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줘야 말이지. 그런데 어차피 멍하게 받아보고 있는 걸 봐도 그렇고 딱히 나가서 할 일 없고 찾는 사람 없을 것 같으면 그냥 여기서 밥술이나 먹으면서 일이나 좀 해봐. 어때? 해볼겨?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솟아나왔습니다. 한 번도 세상이 저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처음으로 그 어르신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한테는 내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민박집이 아니라 제 집이 된 그곳에서 먹고 자며 일을 했습니다. 그 시골 구석 섬에 누가 그렇게 찾아오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할 일 별로 없이 느긋할 거라고 생각했던 제 마음은 완전 오산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참 바빴습니다. 특히 제가 그 섬에 들어간 게 봄의 끝 무렵이었는데 여름이 되니 아이고 사방에서 밀려오는 사람들 때문에 매일매일 바쁘게 일하고 정신없이 골아 떨어지게 일쑤였죠. 그런데 그때마다 어르신은 저한테 제가 와서 너무 고맙고 좋다고 덕분에 못 받을 뻔한 손님들 다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서 돈 같은 건 애시당초 받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첫 한 달 일하고 나니 저한테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밥이야 어차피 내가 숟가락 하나 더 놓는 거 내가 밥값은 안 받고 대신 반값은 받을 거요. 다 받을 건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들 내는 거 절반만 내. 그건 할 수 있겠어? 절반이라고 해도 저한테는 감지덕지했습니다. 게다가 하루 삼시세끼 푸짐한 반찬에 밥 차려주시면서 그건 또 안 받으신다고 하는 건 순전히 저를 배려한 어르신의 마음이었다고 밖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월급 그대로 받아서 거기서 아주 적은 금액을 반값으로 내고 나면 그래도 돈이 모이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제 평생 통장에 돈이라는 게 쌓여 있거나 남아 있어 본 적이 없는데 이 어르신을 만나고 나서는 통장에 돈이 쌓이더라고요. 당당하게 반값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돈이 모이니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경험이었어요. 제가 뒷일을 걱정 않고 웃는 건 잠들면서 내일 하루 해야 할 일을 고민하는 것,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하며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것 등이 말이죠. 하지만 하늘은 저의 행복을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하는 성질을 가졌나 봐요. 그렇게 꿈결 같은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을 무렵 어느 날 갑자기 어르신이 쓰러지셨습니다. 제가 금방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배를 타고 굽이굽이 나가야 하는 섬의 특성상 소위 말하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어요. 결국 어르신은 3일간 사경을 헤매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한 번도 못 본 어르신의 자녀들이 그제야 헐레벌떡 병원으로 뛰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저는 또 몹시 황당한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저를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네 등쳐먹는 파렴치 안으로 가족들이 몰고 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어머니 재산을 혹시 제가 들고 튀거나 축냈을까봐 아주 다들 눈들이 드글드글해서 달려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르신이 저한테 몇 달간 월급으로 줬던 그 돈을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동네 사람들이 제가 숙식하며 거기서 일하면서 받은 정당한 돈이라는 걸 설명을 해주면서 별일 없었지. 안 그랬으면 정말로 불쌍한 노인네 등쳐먹는 세상 불안당 같은 놈이 될 뻔한 거죠. 그나마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생활도 그렇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어르신들의 자식들은 자기 엄마가 평생 애정을 갖고 가꿨던 그 작은 시골집이 얼마나 예쁜 풍광과 어르신의 구석구석 애정 어린 손길이 닿았는지는 조금도 궁금해하지 않더라고요. 다만 거기가 재개발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팔면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질 수 있을지 오직 그것만 중요한 듯 했죠. 장례식장에서도 내내 재산 가지고 싸우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왜 어르신이 생전에 저한테 자식들에 대한 얘기를 안 하시고 먼 하늘 보며 한숨만 쉬셨는지 잘 알겠더라고요. 저는 장례식장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가니까 혹시 어머님이 숨겨놓은 재산이 있냐 없냐 그런 것부터 캐묻고 한 번도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건강이 어땠는지 상태가 어땠는지 묻는 자식은 없더라고요. 어르신 때문에 조금 살아났던 사람에 대한 희망, 인류애 이런 것들이 모두 파사삭 다 부서지며 저는 동굴에서 나왔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깊이 좌절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고 노력하기도 싫고 그야말로 무기력증의 극강에 치닫게 된 거죠. 한번 다시 무기력이 찾아오니 처음 찾아왔을 때보다 2배, 3배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악몽을 꿨고 밥을 먹지 못했어요. 그렇게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묘한 상태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이 계시지 않은 섬은 더 이상 제게 안정적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써줄 사람도 없었고 저 역시 그 섬에 더 있을 마음은 없었죠. 무작정 섬에서 나와 그냥 발길 닿는 대로 돌아다녔습니다. 배가 고프면 쓰레기통을 기웃거렸고 졸리면 그냥 그 자리에 쓰러져 누워 잤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간혹 제 앞에는 1,000원짜리 한두 장이 놓여 있곤 했는데 그럴 때면 술을 샀습니다. 마시고 다시 정신 잃은 채 잠들어 버리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저는 사람들이 노숙자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나름 커뮤니티라고 제게 다가와 어디에 가면 공짜 밥이 있고 어디서 자면 좀 편하다는 걸 알려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을 여기저기 떠돌다가 저는 한 지하도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와 단지를 연결하는 도심천 사이의 지하도였는데 바로 옆에 번듯한 다리가 생기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고 저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잠을 청하는 곳이 된 장소였죠. 젊은 사람들이 마시다 놓고 가는 달달한 음료들, 도심천에서 시켜먹고 버린 치킨 같은 것들이 끝없이 나와서 은근 배고프지 않게 지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쪽에 자리를 마련하고 바위처럼 거기서 꼼짝도 않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살았을까? 그날도 지하도에 앉아 멍하게 다른 곳을 바라보는 제게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주먹밥을 하나 내밀더라고요. 뭐 노숙자에게 가끔 그런 거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고개 끄덕 한번 인사하고 조용히 받아서 우적우적 먹었죠. 맛있으면 저랑 가실래요? 이건 또 뭔 소린가 싶어 가만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 아니 저보다 조금 어린 것 같기도 한 여자 하나가 저를 빤히 보면서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일단 배가 고파서 우걱우걱 주먹밥을 입에 넣고 웅얼웅얼 대답 아닌 대답을 했습니다. 가긴 어딜 가요? 나 아무데도 안 가요. 그거 맛있다면서요. 저 주먹밥 가게 하거든요. 안 그래도 일할 사람도 좀 필요하고 배달도 해야 되고 아저씨 딱 적당할 것 같아서 말하는 거예요. 저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아저씨 몇 번 봤거든요. 버려진 자전거 타는 거 보니까 자전거 타는 솜씨도 보통 아니던데. 오토바이 탈 줄 알죠? 어떻게 우리 가게에서 한번 일해볼래요? 숙식 제공할게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돌아가신 섬 어르신이 저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듣는 순간 그분 생각이 났어요. 사실 제가 이러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아닌 거 알면서도 저를 괴롭히는 생각 한 조각 때문입니다. 제가 불행을 몰고 다니는 재수 없는 놈이라 저 때문에 그 어르신이 그렇게 돌아가신 게 아닐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여자를 따라가면 어쩐지 그 여자도 불행하게 죽을 것만 같다는 생각에 고개를 마구 저었습니다. 제가 너무 세차게 고개를 저으니까 여자가 좀 당황하는 빛을 띠더라고요. 일하기 싫어요? 그래도 일해서 돈 버는 게 낫지 않아요? 제가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드릴게요. 우리 가게에서 같이 일해요. 주무실 수 있는 방도 깨끗해요. 가구도 다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방 옆에 샤워실 있는 화장실까지 딸려 있다고요. 어지간한 원룸보다 깔끔하고 좋다고 자시네요.
거기서 얼마 전까지 일하시던 분이 결혼해서 나가셨거든요. 웬만한 가구 이런 거 다 두고 가셔서 그냥 쓰셔도 돼요. 그분이 나가면서 얘기했거든요. 방기운이 좋아서 들어오는 사람 다 잘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들어와서 일해요. 네? 저는 마지막 한 입 남은 주먹밥을 입에 털어놓고 후다닥 일어나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봐야 지하도에서 또 다른 지하도로 도망을 간 거지만 저로서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 엄청 끈질기더라고요. 대체 나한테 왜 이러나 싶을 만큼 숨 오면 저를 또 찾고 숨 오면 또 찾고 무선 탐정 마냥 귀신같이 저를 찾아서 계속 설득을 하는 겁니다. 자기네 집에 와서 일하라는 거죠. 이쯤 되니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그 여자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내 장기 필요해요? 나 하도 건강관리 안 해서 장기 다 엉망이야. 갖다 팔 수도 없다고. 그러니까 포기해요. 제가 그 얘기를 하자 그 여자가 글쎄 배를 잡고 웃더라고요. 자기가 살다 살다 일하자는 얘기에 장기 필요하냐고 대답을 한 사람이 제가 처음이라나요? 그런데 모든 걸 다 허용하는 듯한 그 환한 웃음을 보는 순간 제 마음에 뭔가 쿵소리가 하나 들려왔습니다. 어라? 이건 또 무슨 느낌이지 싶은 마음에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 여자는 다시 한번 환하게 웃으며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기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제 장기 멀쩡하게 다 붙어 있거든요. 나는 그쪽 장기가 아니라 일손이 필요하다니까요. 장기가 필요하면 병원을 갔죠. 내가 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스카우트하려고 애쓰고 있겠어요? 아이 그러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을... 일 잘할 것처럼 생겨서요. 말했잖아요. 나 사람 되게 잘 봐요. 성실하고 일 잘할 것처럼 생겨가지고 그래서 스카우트하는 거예요. 그거 알죠? 우리 같이 작은 가게는 다른 거 없어요. 일하는 사람이 전부예요. 만약에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 같은 가게는 망해요. 그래서 난 일하는 사람 엄청 신경 써서 구하거든요. 그게 이유예요. 오며 가며 내가 아저씨 많이 봤다니까요. 아저씨 성실하고 일 잘해 보여서 그래서 스카우트 하는 거라고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저는 어느새 그녀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 말투와 표정을 보면서 모르는 척 설득당하고 싶어졌다 할까요? 그래서 그날 모에 홀린 사람처럼 저는 그녀를 따라 나섰습니다. 사실 마음 한켠에는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이 상황에 혹 그녀가 정말로 내 장기가 필요해서 꼬시러 온 사람이었어도 별 상관없다라는 생각이요. 어차피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의욕 없이 살다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장기가 털리건 말건 별 상관없다라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그녀를 쫓아간 곳에는 정말로 아기자기하고 작은 주먹밥집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10평도 채 안 되는 그 주먹밥집이 아주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직원들도 저 같은 사람이 끼어들 수 없을 것처럼 젊고 싱싱한 젊음들로 득실득실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웃음과 밝은 목소리로 손님들한테 전달해주는 직원들을 보면 제가 여자를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한마디로 저런 직원들이 있는데 왜 나한테 일하자고 한 거냐는 무언의 질문이 담긴 눈빛이었죠. 제 의미를 알아차린 듯 그녀가 빙긋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 친구들은 손님 접대는 잘하는데 요령있게 힘쓰고 몸쓰는 그런 일들은 잘 못해요. 젊은 애들이라 그런가 그런 건 가르쳐도 안 되더라고요. 저 그래서 아저씨 부른 거예요. 그런 일 해달라고.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좀 다쳐서 다리가 좀 불편해요. 몸 쓰는 일 힘들 것 같은데. 에이, 요즘 병원 시스템이 얼마나 좋고 의술이 얼마나 발전했는데요. 가게 흘러가는 거 대충 익숙해지려면 3개월쯤 걸릴 거고 그동안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으면 되죠. 원래 회사도 3개월은 인턴 기간 있잖아요. 그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3개월을 병원 치료받으면서 그냥 숙식 제공되는 곳에 살라고요? 왜요?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싹 고쳐서 열심히 일 시키려고요. 저도 나름 투자하는 거죠. 일단 씻고 옷부터 갈아입죠. 안에 대충 입으실 옷은 좀 넣어뒀어요. 갈아입고 나오세요. 같이 병원 가요. 그렇게 그녀는 씻고 나온 저를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동안 정말 의술이 더 발전한 건지 아니면 그 당시에 제가 돈이 없어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던 건지 몰라도 의사가 생각보다 아무렇지 않게 고칠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이랬습니다. 워낙 오래 방치하셔서 재활의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겠지만 아주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치료받으시고 재활 스트레칭 이런 거 잘하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러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나을 수 있다는 건가요? 저 장애 등급까지 받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애 등급까지 굳이 안 가도 되는 사실 살짝 경계선상에 있는 상태예요. 이 정도면 충분히 장애라고 느끼지 않고 생활하실 수 있게 고칠 수 있어요.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졌습니다. 모든 게 제 불행의 시작 같았던 다리가 고쳐질 수 있다는 희망이 저를 두근거리게 하더라고요.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가게 주인 여자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됐네요. 3개월 열심히 치료하고 배달 오토바이 좀 안전한 거 타고 그러시면 되겠다.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오토바이도 좀 몰긴 하고 배달도 잘하긴 합니다. 한때는 배달 신이라는 별명도 있을 정도로 기동성 있게 움직이는 건 참 잘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알 리도 없는 여자가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딱 맞는 일을 갖고 와서 해달라고 하는지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가 나를 또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싫지는 않더라고요. 더 큰 마음은 믿져야 본전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어차피 나라까지 떨어지고 또 떨어진 인생, 더 떨어져 봐야 뭐가 있겠나 싶은 마음이 가장 컸죠. 그렇게 주먹밥집에서 제 3번째 인생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인생이 반지하, 두 번째 인생이 섬이었다면 3번째 인생은 주먹밥집이었던 거죠. 참 신기한 세상이었어요. 제가 그전까지 있던 세상은 온통 어둡고 부정적인 걸로만 가득한 그런 세상이었는데 여기는 똑같은 말을 해도 긍정적이고 행복한 것들이 가득한 기묘한 세상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식자재가 들어와야 되는 매장이잖아요. 새벽에 6시쯤부터 식자재가 들어오는데 그날은 7시가 돼도 식자재가 연락도 없이 오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밑준비를 하러 왔던 아르바이트생들과 짐 나르고 이것저것 도와주는 일을 하러 나온 저, 그리고 저를 스카우트한 여사장까지 모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그리고 뒤늦게 온 연락은 좀 황당한 거였습니다. 식자재 납품하시는 사장님이 오다가 사고를 당해 오늘은 식자재 납품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였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속에서 욕이 불쑥 올라오더라고요. 그냥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하여간 나는 참 재수도 없다 라는 거요. 재수가 없으려니 기껏 장사 좀 해보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또 삑사리가 나는구나. 이런 식으로 또 실패하는구나. 그 생각이 먼저 들면서 좌절감이 확 올라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다른 직원들 반응을 보고 저는 사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여사장이 한숨 한번 그냥 푹 쉬더니 아이고 어쩔 수 없네. 놀아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직원들이 다 활짝 웃으며 아침에 그럼 나들이나 좀 갔다 올까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 중에 하나는 그동안 안 그래도 주방에 수선 수리할 것들 미뤄뒀던 게 있었는데 오늘 그거 수리해도 되냐고 먼저 묻는 거예요. 저 몹시 당황했어요. 그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 저 하나뿐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자신들이 생각했던 일정이 다 틀어졌는데도 알아서 해야 될 일들을 찾는 걸 보고 사실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여사장은 근처에 있는 김밥집과 주먹밥집 연락처와 지도를 쫙 뽑아서 가게 앞에 붙여놓고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 집 식자재가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 집은 음식을 팔 수가 없는데 근처에 이렇게 맛있는 가게들이 있으니 급하신 분들은 여기 가서 배고픔을 해결하시고 저희 집은 다음에 찾아주세요. 라고 말이죠.
보통 장사하는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그러지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가게를 오히려 홍보해주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더라고요. 더 놀라웠던 건 여사장이 홍보해준 가게 사장님들이 점심시간 지나 찾아와서 각자 자기 가게에 있는 음식들을 조금씩 나눠주고 갔다는 겁니다. 홍보해줘서 고맙다며 오늘 덕분에 손님들이 꽤 많았다면서 서로 화기애애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봤던 세계와 너무 다른 세계의 모습을 보고 사실 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날 하루 일정이 마무리되고 얼결에 직원들이 모두 모여 회식을 하는 분위기가 되었을 때 여사장에게 슬그머니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여사장이 저를 가만히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엄청 불행한 시절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절을 겪으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그걸 가르쳐 주신 분도 있고요. 사람이 쭈그려져서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 그분이 알려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자기 몸 버려가며 남과 하는 사람이 알려준 거니까 그게 진리 아니겠어요? 누가 사장님을 구해준 적이 있나 보죠? 네, 제가 인생에서 가장 지옥 같고 암흑 같던 시절, 목숨마저 왔다 갔다 할 때 저를 목숨 걸고 구해주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알려주신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 수 있는 건 다 그분한테 은혜 갚기 위한 거고요. 그 말을 듣는데 뭔가 뭉클하더라고요. 사람이 은혜를 잊고 그 은혜를 아는 것도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걸 갚기 위해 열심히 산다는 말을 들으며 이 여자가 정말 참 괜찮은 여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녀가 조금 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냥 저를 암흑에서 구해준 좋은 여사장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되게 멋있는 여자, 같이 좀 더 많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여자, 그냥 시간을 더 같이 보내보고 싶은 여자, 그런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설레는 마음에 생활이 조금 활기 있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괴롭더라고요. 제 주제에 감히 약간 물에서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것처럼 감히 저 사람에게 이런 마음을 먹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애써 꾹꾹 눌러가며 가만히 뒤에서 지켜만 보고 있는데 어라? 어느 날 나름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가게를 안 나온 법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가게를 며칠간 쉬겠다는 거였어요. 직원들도 다 당황하고 저 역시도 이게 뭔가 싶었죠. 그런데 뭔가 사정을 알고 있는 듯한 참모 이모님이 몹시 걱정되는 얼굴로 안절부절 못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슬그머니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뭐 안 좋은 일이에요? 아니, 그게 워낙 개인적인 일이라. 그래도 뭔가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드려야지. 어지간하면 가게 쉬시는 분 아니고 편찮으신 것도 아닌데 갑자기 왜 가게를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이모님이 머뭇머뭇하다가 저를 슬그머니 다른 데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내가 최 씨가 사람 괜찮은 것 같고 워낙 일도 성실하게 잘하고 사장님이 삼고초려해서 데리고 온 사람이라는 걸 알아서 그냥 귀띔만 해주는 거야. 사장님 전 남편이 아주 개차반인 놈인데 그 놈이 갇혀 있었거든. 좀 안 좋은 일을 해서. 그런데 이번엔 무슨 보석인지 특사인지 하여간 모범수인지 뭔지 어쨌건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원래 갇혀 있어야 되는 기간보다 더 일찍 나오게 됐나 봐. 그런데 분명 그 승질에 나오면 사장님한테 해코지 할 거거든. 그것 때문에 지금 사장님 멘탈이 정상이 아니야.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어. 이 가게를 알지는 못하지만 사실 사람 찾으려고 하면 금방 찾지 못 찾겠어? 어쩌면 이 가게도 접어야 될 수도 있어. 그 얘기를 듣는데 참 희한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섬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와야 했을 때는 나 참 재수없는 놈이다
그럼 그렇지. 내가 뭘 그렇게 길게 같이 일하면서 있을 수 있겠나? 라는 생각에 한숨이 푹푹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사장님에 대한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일터를 그런 식으로 이룰 수 없고 사장님도 그렇게 좌절에 빠뜨릴 수 없다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뭐 어떻게라든 도와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죠. 아마 그동안 긍정적인 사람들과 일하면서 제 성격도 좀 바뀌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단 사장님을 찾아가서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는지 제가 문 좀 열어달라고 한참 두들긴 끝에서야 간신히 빼꼼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최 씨 아저씨가 어쩐 일이에요? 걱정돼서 왔어요. 저 참모 이모님한테 사정 다 들었습니다. 괜찮으시면 잠깐 들어가도 돼요. 사장님 좋아하시는 전복죽이랑 당근 케이크 사왔어요. 고마워요. 제가 손에 든 봉투를 내밀자 사장님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저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 있는 것들이 조금 제 눈에 익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은 못하겠지만 한 번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그런 살림살이들이었습니다. 그냥 어디 일용직 일하러 갔다가 봤었던 건가 싶어 고개만 갸우뚱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내온 찻잔을 보고 그제야 제가 이 모든 살림들을 어디서 봐왔는지가 확 떠올랐습니다. 깜짝 놀란 얼굴로 사장님을 쳐다봤죠. 왜냐하면 제 앞에 놓아준 그 잔, 제가 샀던 잔이었거든요. 그 잔에도 얽힌 사연이 있어서 제가 기억합니다. 뭔가 선물을 해야 할 것 같고 돈은 없어서 고민할 때 마침 들어온 도예 공방 일용직을 하고 한 세트 받았던 거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잠깐만, 혹시... 그러자 사장님이 희미하게 웃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기억나세요? 그동안은 영 기억 못 하시더니. 네, 그녀는 제가 십수년 전 불길에서 구했던 그 신혼부부 중 아내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웃끼리 이것저것 나눠 먹고 이사 오면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밥 한 끼 먹곤 했거든요. 초대받은 집에 빈손으로 가기는 민망하고 과일 한 바구니 살 돈도 없어 고민하던 시기였죠. 그러다가 도예 공방에서 나를 일용직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거기서 3일간 엄청난 양의 흙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일하는 중간중간 도자기 가마 앞에 앉아 구워져 나온 작품들을 보는데 사실 너무 예쁘고 멋있어서 살짝 정신을 놓고 구경하고 있었죠. 그러자 도예가 어르신이 슬그머니 오셔서 저한테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한 세트 선물하신다고 골라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뭘 아나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신혼부부한테 선물하고 싶은데 적당한 거 하나 골라달라고 했더니 2컵을 맞물리게 놓으면 하트 모양이 나오는 그런 찻잔 세트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걸 전해주던 날 새댁이 얼마나 좋아했는지가 눈에 선한데 그 사람이 제가 조석으로 봤던 주먹밥집 사장이었다는 건 몰랐죠. 세월도 지났고 그녀도 뽀얀 새댁에서 억척스러운 중년의 사장이 되었으니 못 알아본 것도 무리는 아니었지만요. 아니 그러면 그 감옥에서 나온 든 전 남편이 설마... 네, 그 인간이 나온대요. 그렇군요. 정작 걱정돼서 찾아갔지만 사장님의 정체가 그때 그녀라는 걸 알게 되자 저는 하고 싶었던 질문을 다 잊고 말았습니다. 그냥 멍하게 앉아 차를 한 잔 다 마실 때까지 저희 사이에는 침묵만 흘렀죠. 그러다가 제가 생각을 좀 정리하고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저라는 거 알았어요? 혹시 몰랐어요? 아니면 알고 저한테 일하자고 한 거예요? 그 지하도에서 보고 알아본 거예요? 왜 저한테 일자리도 주고 잘집도 주고 그런 거죠? 제가 질문을 폭격기처럼 쏟아내자 사장님이 희미하게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아주 길게 할 얘기가 있다며 들을 준비가 되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그녀를 만난 것도 너무 신기했지만 그녀가 이미 제가 누군지 알고 있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저는 그녀에게 자초지정을 얘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조용히 차를 한 잔 더 따르고
천천히 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자초지정을 사장님께 듣고 몇 번이나 눈물을 삼키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전 남편이 불질렀을 때 저는 그냥 거기서 죽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아무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누군가가 끌고 나온 것도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정신이 들었을 때도 제가 어떻게 병원까지 왔는지 전혀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변 사람들이랑 소방관 분한테 듣고서야 알았어요. 저를 그 불길에서 구해주신 분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분이 최 선생님이었다는 것까지도 알게 됐죠. 어떻게든 보온을 하고 싶었지만 제가 회복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러다가 최 선생님을 찾았을 땐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 많이 망가져 계시더라고요. 그게 다 제 탓인 것만 같아서 차마 그 앞에 나타나지도 못했어요. 죄송해요. 그 다음부턴 계속 선생님 뒤를 쫓았어요. 최 선생님이 어디론가 가실 때마다 그 주변만 맴돌면서 계속 살펴봤는데 섬에 들어가시는 걸 보곤 아차 싶더라고요. 정말로 나쁜 생각하고 들어가신 것 같았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면 내가 섬에 들어가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대체 나를 얼마나 지켜본 거예요? 정말 오랫동안 지켜봤어요. 제가 혹시 스토커가 아닌가 스스로 의심할 정도로요. 여기서 잠깐 제 얘기를 하자면 저 꽤 부잣집 딸이에요. 그런데 남자한테 눈 돌아서 부모님 뜻 거스르고 뛰쳐나왔던 거죠. 제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건 결혼 후 몇 달 되지 않아서였지만 자존심 때문에 부모님께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날도 불 속에서 생각했어요. 그냥 죽으면 여기서 세상 떠나면 해명하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는 깨끗한 마무리가 되겠다라고요. 그런데 선생님 덕에 생명 구하고 부모님께 돌아갈 수 있었어요. 정신 차리고는 바로 선생님 뒤만 쫓았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돈으로 보상하고 싶어 하셨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죄송하지만 온통 정신이 망가져 계신 분이어서 큰돈 드리는 거 위험하다는 판단이었거든요. 잠깐만. 그러니까 그냥 저를 계속 지켜보신 건가요? 섬까지 그럼 들어오셨던 거예요? 아니요. 제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섬 민박집에 그러고 계시길래 그 어르신께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급여 지불할 테니까 그분 좀 어떻게든 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자기 일손 필요했고 사람 하나 쓸 정도는 충분히 되니까 굳이 저한테 감당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감사한 분이죠. 그러다 그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사실 장례식장에서도 선생님을 뵀었어요. 자녀분들한테 수모당하시는 것도 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쫓아다녔어요. 어떡하든 제 가게로 모시고 와서 새 인생 살게 해드려야겠다 그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는 내내 저는 알 수 없는 마음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수호천사처럼 그 오랜 시간을 계속 제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는 것도 마음이 찡한 일이었고 무엇보다 섬에서 저를 돌봐주셨던 어르신 생각에 울컥함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그녀는 조용히 제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며 제 등을 천천히 쓸어주었습니다. 마치 엄마 품에서 안정을 찾는 아기처럼 숨을 고르며 진정을 하고 났더니 그녀가 절 보며 인자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다행인 건 제가 정신 차리고 나니 생각보다 장사 수완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초기 자금은 부모님이 대주셔서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지만 그걸 손해보지 않게 키워낸 건 정말 순수하게 제 힘이었거든요. 주먹밥 집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주변에서 가장 잘 되는 가게 중에 하나가 됐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가게가 잘 되고 나니 제 가게로 모시고 와서 재기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보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모든 게 제가 생각한 대로 흘러간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인간이 다시 나온다네요. 그러면서 그녀가 확 무너지며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줄 모르던 제가 어색하게 제 어깨에 그녀의 얼굴을 대고 토닥여줬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정말 어이없는 질문을 그녀에게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대체 무슨 정신과 마음으로 그런 질문을 한 건지 제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건 그때가 아니면 절대 물어볼 수 없을 것만 같은 질문이었어요. 솔직히 말을 뱉으면서도 제 머릿속에서는 또 다른 제가 입 다물라고 그런 질문하는 거 아니라고 소리를 지를 정도였죠. 절 도와준 게 은혜 갚겠다는 마음 진짜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 외에 다른 마음은 조금 더 없었냐고요. 왜냐하면 제가 걱정이 되어 여기까지 달려온 건 그냥 단순히 저를 구해준 사장님이 걱정이 된 직원의 마음 뿐만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러자 그녀의 얼굴이 살짝 달아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그 달아오른 얼굴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저만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증거나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좀 더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제 주제에 감히 쳐다볼 수 없다는 거 알면서도 사장님한테 마음 가고 있었어요. 이대로 앞으로도 그냥 계속 좋아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자 그녀가 얼굴이 빨개진 채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거기서 전 한 발짝 더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더 용기를 내지 않으면 정말로 평생 후회할 것만 같아서 제가 그녀에게 바짝 다가갔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합칩시다. 전 남편도 남편이 있는 여자한테 다시 해코지하거나 돌아오진 않을 거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얼만큼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고 울타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다시 한번 불이 나더라도 당신을 끌어안고 나올 만큼의 용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나 조금만 믿고 우리 같이 한번 남은 인생 살아봐요. 사실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미쳤구나. 뺨 맞아도 할 수 없다. 일 못하고 쫓겨나도 할 말 없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동안 일하면서 쌓여왔던 마음이 있었고 말로 표현은 안 했지만 서로 암묵적으로 통하는 마음도 있었다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전처럼 허망한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그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 마음가짐이 굳건했거든요. 그녀는 제 눈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슬그머니 제 가슴에 머리를 기대더라고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그날 밤 제 마음을 받아주었어요. 며칠 뒤 아니나 다를까 저는 가게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는 그녀의 전남편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워낙 고생을 많이 해서 얼굴이 예전과 완전 다르기도 했고 함께 빌라에 살 때도 몇 번 마주친 적이 없어서 그런지 제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한눈에 저는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팔뚝에 있는 잉어 문신이 좀 바래기는 했지만 그 문신의 건강하지 못한 눈빛은 전혀 변함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나 당신이 누군지 알아? 뭐? 너 뭐야? 지금 나한테 시비 거는 거야? 아니, 경고하는 거야. 당신이 왜 여기서 어슬렁거리는지 알고 있거든. 저 주먹밥집, 거기가 내 가게거든. 나랑 아내가 피땀 흘려 만든 가게란 말이지. 그래서 당신이 여기서 어슬렁거리는 거 내가 아주 많이 거슬려. 무슨 소리인 줄 알겠어? 네 아내? 아내라고? 그년이 재혼을 했어? 저는 말 조심하라고 버럭 화를 내며 그 사람 멱살을 휘어잡았습니다. 무기력하게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많이 휘말렸던 건 주먹 다짐이었거든요. 생존이 코앞에 닿은 사람들의 주먹 다짐은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것이라 몹시 치열하고 잔인합니다. 나름 그 안에서 살아남은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손아귀 힘과 맷집, 그리고 근접해서 싸우는 건
다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물론 경고성 가득한 잔인한 눈빛도요. 그놈이 본능적으로 제가 진 멱살과 눈빛에서 그런 것들을 느낀 모양이더라고요. 슬그머니 눈을 깔며 몸에 힘을 풀고 덤빌 의사가 없음을 표현했으니까요. 만약 내 아내에게 접근하면 그 순간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줄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알겠어? 알겠으면 고개 끄덕여. 저 이런 종류의 사람 잘 알거든요. 자기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약한 상대한테는 한없이 강하게 굴지만 자기가 어쩐지 질 것 같은 상대한텐 꼼짝도 못하는 비겁한 놈 말입니다. 그런 놈인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있는 대로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가서 무섭게 얘기하고 들어온 거고요. 여사장, 아니, 제 아내는 일단 전 남편이 자기를 찾아오지 않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행복해하는 아내를 보며 직원들이 요즘 사장님 이상하시다고 뭔가 구름에 떠있는 사람 같다고 하자 그제야 아내가 슬그머니 저희 관계를 고백하더라고요. 그동안 좀 어색한 게 있어서 가게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기는 것도 이상해서 그냥 고백을 한 거죠. 저희가 함께 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참모 이모님은 황당하다는 얼굴로 아니 사내 연애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냐며 자기도 사귈 수 있는 남자 하나 회사에서 찾아야겠다고 농담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앞으로 호칭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시길래 조용히 핸드폰에 저장된 이름을 보여드렸습니다. 다들 그걸 보고 포복절도 하더라고요. 그녀를 핸드폰에 로또라고 저장해 두었거든요. 돈은 전혀 필요 없어요. 그냥 그녀가 제 인생에 들어온 것 그 자체가 저한테는 극한의 행운이고 로또 그 자체입니다. 제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옆에서 살펴보고 돌봐줬던 여자, 그 여자가 없었으면 저는 정말로 인생의 단 한 번의 행복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나락에서 호우적거리다가 쓸쓸하게 세상을 정리했을 겁니다. 저에게 그래도 사람 사는 세상, 살아볼 만한 행복한 일도 있다는 걸 알려준 그녀가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제 협박이 아주 잘 먹혔는지 아내의 전 남편은 가게 근처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저희 주먹밥집은 장사가 너무 잘 되어서 이제 분점까지 내며 순항 중입니다. 가게에서 오래 일했던 사람들을 하나씩 독립시켜 가게를 내주어서 저희 집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주 줄을 서 있다니까요. 그리고 아내와 의논해서 얼마 전부터는 매주 한 번씩 노숙자 쉼터에 주먹밥을 제공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매일 저녁 제가 주저앉아 있던 그 지하도로 주먹밥을 가져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고요. 제가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앉아 있었던 그곳, 아내가 저에게 주먹밥을 내밀며 새 인생 한번 살아보지 않겠냐고 권해줬던 그곳에서 저희의 주먹밥을 먹고 조금이라도 힘을 내시는 분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이죠. 저는 아내가 제 곁에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예전처럼 절망에 허우적거리며 제 모든 인생을 놓아버리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을 거예요. 혹 살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찾아오더라도 제 옆에는 아내가 있고 제 안에는 아내가 심어준 든든한 뿌리가 있으니까요. 그 뿌리는 바로 사랑과 인내입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잊기 쉬운 그 귀한 가치를 제 아내는 일생을 통해 제게 알려주고 심어줬어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꼭 지킬 겁니다. 저를 위해서도 아내를 위해서도 말이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